식민주의 사관에 찌들어 있던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기록으로 남긴 조선시대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선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미개한 나라다. 수직적 봉건주의 사회였던 조선은 망하는 게 필연적이었으며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요. 조선인은 게으르고 더럽다. 가난, 불결, 폭음, 타락성이 그들의 본성이다와 같은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조선시대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이 최근 역사학자들에 의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외국인이 조선에 와서 살고 벼슬까지 하며 지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다를 항해하던 외국인들이나 선교나 탐험을 목적으로 한반도를 찾아온 이들이 우리 생각보다 꽤 많았는데요. 태풍 때문에 제주도 해안으로 떠밀려온 3명의 네덜란드인들은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무과 시험에도 급제해서 정식 무관이 되기도 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푸른 눈의 조선인으로 불리는 박연인데요. 이처럼 조선을 방문했거나 정착한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비하하는 일본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선 조선시대는 가난했다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 산업화 이전의 국가는 전 세계 어디든 가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업화가 일찍이 이루어졌던 유럽 국가 또한 서민들의 삶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는데요. 조선이 산업화에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화 이전, 즉 조선시대 500년 역사 내내 가난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세금 관련 자료나 가구수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수를 살펴보는 이유는 산업화 이전의 국가 재정을 살펴보기에는 인구만큼 좋은 지표가 없기 때문이죠. 인구수가 많았다는 것은 즉 먹을 것이 많았다, 생산량이 많았다는 사실과 연관되죠. 조선의 17세기 인구는 1천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인구수는 19세기까지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시대 영토 크기가 비슷한 영국의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했으니 이런 상황으로 볼 때 17세기의 조선은 가난하지 않았다고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구한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산업화가 이뤄진 국가에서 왔습니다. 그들 눈에는 근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조선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 중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사람은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양반만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일본인, 서양인과 비교할 때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 수많은 기록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가난했다면 먹을 것이 없어 쩔쩔 맨다는 기록이 발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식량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둘째, 일본인들이 말하는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더럽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관찰해 기록으로 남긴 영국인 세비지 랜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사람은 손은 자주 씻는데 목욕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 씻는 것 치고는 많이 더러워 보이지 않는 게 신기하다. 조선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빨래를 한다. 모순이 느껴지시죠? 과거 한반도의 기후는 지금보다 덜 덥고 덜 추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섬나라인 일본처럼 후덥지근한 날씨가 아니기에 목욕을 자주 할 필요가 없어서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냇가에서 목욕하는 여인들을 그린 신윤복의 풍속화와 실록에 담긴 왕의 온천 휴양을 생각해볼 때 목욕 문화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네 온천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대학자인 한강 정구 선생이 치료를 위해 동네 온천에 방문한 기록을 적은 기행문인 봉산 욕행록을 보면 한반도의 온천은 병을 낫게 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종실록에는 세종 20년에 온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개방한 온천에 외가 너무 자주 와서 문란하게 사용했다. 임금은 외가 3에서 5일 이상 온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정했다라고요. 또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흰옷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위생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관리하기도 힘든 흰옷을 왜 입었을까요? 게으르고 멍청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기록들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행가 헤세 바르텍은 조선 1894년 여름이라는 책에서 조선 사람들은 집신 만드는 것에서부터 광물 캐는 것까지 개인이 직접 한다며 조선 사람들에겐 좋은 본성이 있어서 좋은 정보를 만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역시 시베리아로 이주해 간 뒤 성실한 분홍이 된 조선 사람들을 보고 조선 사람들은 정직한 정부 밑에서 보호를 받는다면 훌륭한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게으르다는 평가는 사실 당시 사람들의 행동 거지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를 신고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들이 종종 걸음치며 경망스럽게 움직이는 것과 반대로 조선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느릿하게 걷는 것이 품위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한편 조선에는 집집마다 책이 많다는 기록도 눈에 띄는데요. 많은 외국인이 조선인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서당에 다니며 배움에 열심일 뿐더러 많은 이들이 글자를 쓰고 읽을 줄 알아 놀랐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음악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있으며 외국어를 잘 배운다는 기록까지 있고요. 조선 사람들의 뛰어난 외모에 대한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군인들은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겼으며 여인들의 미모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라는 책과 영상물을 남긴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단편적인 평가를 늘어놓던 외국인들보다 훨씬 깊이 있게 분석했는데요. 그는 한국인의 발달된 가족제도와 품앗이 같은 공동체적 협동 문화를 높이 평가하며 조선의 수공업 기술, 옹기장인들, 방직 기술, 천연 염색 기술, 장례문화, 민간 신앙과 같은 내용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가 감탄한 것은 꽃과 풀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옷감 염색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은 염색 기술이 없어서 흰옷만 입었다와 같은 일본의 날조된 편견을 부술 수 있는 내용이죠. 조선의 대표적 서민 신발인 집신에 대해서도 베버 신부는 발에 꼭 맞는 신발 때문에 조선인들은 우아한 걸음걸이가 가능하다라고 평가하며 일본의 게다와 비교해 샌들 같은 신발을 신는 일본인들은 발을 질질 끄는 걸음을 걷는다라고 기록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그 찬란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꿈꾼다라는 문장이 참 인상적입니다. 베버 신부야말로 조선시대를 편견 없는 눈으로 명확하게 본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조선을 방문한 대다수의 유럽인이 유럽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일본을 통해 건너왔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 속에는 이처럼 우리 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깃들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베버 신부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4개월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400페이지가 넘는 글과 사진으로 생생하게 기록했던 그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민중들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독일로 돌아간 베버 신부는 한국을 잊지 못하고 14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와 영상으로 기록하기까지 했죠. 조선인 집에 초대받은 그가 허름한 밥상 앞에서 능숙한 젓가락질을 하며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생기가 넘치는 조선시대의 풍경, 그들의 삶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일본이 아무리 애써서 한민족을 폄하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고요.